세계 음식 문화서 산책은 간단히 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죠. 옷,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곳.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이 음식 문화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강의가 바로 세계 음식 문화서 산책입니다.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각 시대의 그 문화가 쌓이면서 형성된 나이테 같은 거죠. 이 문화 현상으로서의 음식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목표를 향해서 산책을 떠나볼 건데요. 제가 다양한 산책 코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그림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이 정말로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준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불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불을 획득하게 된 정확한 경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경로로 우리가 유추해보는 것은요. 어느 날 이제 하늘의 대기 상태가 불안정했는데요. 근데 그날 숲에 이 번개가 내려친 거예요. 번개가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거죠. 이 불이 숲 전체로 옮겨 붙었고 숲에 살고 있던 동물들 중 일부가 불을 피하지 못하고 불에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불이 꺼진 후에 인간의 무리가 이 폐허가 된 숲속에서 불에 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리 중 누군가가 이 타 죽은 동물의 고기 맛을 봤던 거예요. 그냥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뭔가 맛도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일부러 고기를 불에 구워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의 주제는 음식이 요리가 되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쌀밥에 김치찌개, 불고기.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살죠. 보통 이 동물을 분류할 때 그 동물이 먹는 먹이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동물, 초식동물이라고 부르죠. 동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동물은 육식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성, 동물성 먹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모두 먹는 동물은 그렇죠, 잡식동물이라고 부르죠. 초식동물은 풀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풀이 영어로 뭡니까? 풀, 허브, 그죠? 허브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기 허브에서 H는 묵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얼브라고 발음해야 알아들어요. 얼브. 네. 여기에 이제 먹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먹다.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vor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vore. 그래서 얼브와 vore를 합치면 herbivore, 풀을 뜯어먹는 동물, 그러니까 초식동물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식물이 이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초식동물이 이것을 섭취하면서 초식동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초식동물은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1차 소비자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말, 코끼리, 소, 코알라, 토끼, 기린, 다들 알만한 초식동물이죠. 이번에는 육식동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기를 뜻하는 단어, 까르네, 먹다. 아까 먹다 뭐였죠? 보레였죠, 보레. 이 까르네와 보레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르니보어, 바로 그렇죠,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 육식동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육식동물이 식물성 먹이를 먹기도 할까요? 지금 영상 속의 호랑이가 풀을 뜯어 먹고 있죠. 그렇다면 고기도 먹고
풀도 뜯어먹는 호랑이를 잡식동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단지 어떤 동물이 먹는 먹이가 식물성이냐 혹은 동물성이냐 이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그 동물이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 아니면 잡식동물이냐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되고요. 생태적 측면을 살펴봤을 때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데 적합하도록 진화를 했다면 그러면 초식동물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냥과 육식에 적합하도록 진화를 했다면 그건 육식동물이라고 봐야겠죠. 육식동물을 초식동물과 비교해 봤을 때 초식동물의 소화기관이 자기 몸의 10배에서 20배 정도라면 육식동물은 4배에서 5배 정도로 짧습니다.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육식을 통해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식동물은 육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장이 길다는 것은 풀을 뜯어먹고 셀룰로스 같은 이런 섬유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식물성, 동물성 가리지 않고 먹는 동물 뭡니까? 네, 잡식동물이죠. 이 잡식동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휴대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2008년에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옴니아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이 옴니아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앞에 나왔던 먹다의 의미 뭡니까? 보레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옴니부어가 됩니다. 옴니부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동물. 잡식동물을 뜻하는 단어죠. 자, 그러면 잡식동물에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닭도 보이고요. 쥐, 새, 개, 곰, 돼지도 있습니다. 돼지. 그러면 잡식동물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독버섯으로 알려진 광대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인간이 먹으면 환각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버섯에 적응을 한 야생동물한테는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 사이에 이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생존이죠. 생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 번식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왔습니다. 진화의 열쇠이자 진화를 일으키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온 그 결과가 바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